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직장 다니는 여자입니다. 전 남자친구와는 연애를 대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학교도 같은 학교를 나왔고 취직 준비할 때도 같은 학원이나 스터디 그룹 다니며 오랜 시간 함께 했어요. 서로 대학교 졸업 후에 1년 정도 좋은 직장 잡기 위해 취직 준비를 하는 기간을 가졌고 그때는 서로 공부하고 자격증 따는데 바빴지만 말한 대로 같이 그룹 스터디 다니면서 데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면서 계속 만났습니다. 20대 중반을 넘어가고 서로 취직한 이후에도 계속 만났으니 주변 지인들도 당연히 저희가 미래에 결혼을 할 거라 믿었고 그 생각은 저도 남자친구도 똑같았어요.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낸 만큼 제가 남자친구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맘먹고 숨긴다면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랑 긴 만남을 가져온 남자친구가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이에요. 연애할 때야 여자친구한테 못하는 남자친구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를 끔찍히 아끼는 효자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효도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한 적 없었거든요. 효자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스스로 저를 효녀라고 칭하니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부모한테 잘하기 싫은 자식도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둘 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왔고 취직 후에 각자 어머니에게 생활비주로 돈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연애만 하고 있었지만 서로 나이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너네 결혼은 언제 할 예정이냐는 질문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둘 사이에서도 슬슬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얼마 있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딱 하나만 들어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자기가 집도 해오고 다 해온다고 혼수나 예단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답니다. 단 하나,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 이거 하나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 그 정도는 쉽지 않겠냐고 물어보길래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뭐가 쉽냐, 결혼 조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아니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되받아쳤죠. 서로 다른 직장을 다니며 회사 가까운 곳으로 자리 잡아 둘 다 자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남자친구 어머님이 사는 곳이 두 사람 다니는 직장에서도 가까운 곳이 아닌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살자는 겁니다. 가구나 가전제품 및 살림살이들은 서로가 쓰던 것들이 있으니 그걸 가져오면 되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자기가 다 해오겠다고요. 제가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니까 맨몸으로 시집오라고 합니다. 쉽다고 말했으면서 자기가 엄청 어려운 부탁하는 건 알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둘 다 비슷한 회사 다니면서 월급도 비슷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엄마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면 집은 나도 해올 수 있고 침대며 필요한 혼수들도 전부 제가 해올 능력 된다고요. 그래서 반대로 저도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해올 것들 내가 다 해올 수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 수 있냐고요. 침대 하나만 사오면 부모님 모시고 살 수 있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침대 하나만 들고 결혼하려고 했는 줄 아냐면서 저보고 비하기 심하다고 하네요. 애초에 신혼생활부터 우리 엄마가 됐든 너네 엄마가 됐든 학가에서 살 생각 전혀 없었다고. 혹시나 만약에 나중에 둘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나이 드셔서 거동이 힘들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모를까? 아직 우리 엄마나 너네 엄마나 다 한참 되시고 일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신혼부터 모시고 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래? 그럼 너는 나랑 결혼 못하겠네.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떠보는 게 아니고 진심이라는 걸요. 무슨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몇 년을 연애해왔지만 결혼의 자격을 자기 입으로 논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부모님 안 모시고 산다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냐 물었더니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양보를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그러면 둘 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할 게 뭐 있냐고 이만 헤어지자고 강수를 뒀어요. 그러니까 정말 입가에 거품을 물면서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저보고 이상한 억지 부리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너네 집이 엄청난 부자라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처가살이하는 남자보다 남자 쪽 부모님 모시고 사는 비율이 더 높다고. 그만큼 부모에 대한 봉양 의무는 남자한테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제 막 군대 전역해서 대학생활 다시 시작한 제 남동생까지 들먹이면서 너네 부모님은 나중에 제 동생이 모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나온 게 벌써 몇 년째인데 너가 이런 사람인 줄 진작에 알았다면 애초에 저랑 그렇게 길게 만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자기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시간 낭비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남자친구한테 나도 너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피차 시간 낭비한 건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뭘 그렇게 손해본 것처럼 말하느냐 대판 싸웠어요.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언성만 높아지고 있으니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에 이제 그만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해서 더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대화를 해나갔습니다. 이런 일로 헤어지게 되는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여태 만나온 시간이 있는데 마지막 모습 이렇게 싸우고 끝내지 말자고요. 결국 7년 연애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대학교 나오면서 취직 준비도 같이 했기 때문에 주변 인맥도 비슷해요. 저희들 오래 알고 봐온 사람들 많고 그 사람들 당연히 저희가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었을 테니 헤어지는 이유 솔직하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너가 욕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오래 만나면서 성격 차이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이유로 헤어진 걸로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남자친구도 주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기대하던 모습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도 그렇게 말을 맞추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헤어지고 무슨 일 때문에 헤어진 거냐 묻는 주변 사람들 질문에 저는 약속한 대로 남자친구와의 성격 차이 때문에 오랫동안 숙고하다가 결국 서로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게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저한테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너네 헤어진 이유가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라 너가 양보를 안 해서 헤어진 거라며? 라고 말입니다. 조금 쎄한 느낌을 받아서 그게 무슨 소리냐?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이놈이 지인들에게 애시당초 우리가 서로 합의한 대로 말하지 않고 없던 사실도 있던 것처럼 부풀려서 온갖 거짓말이랑 거짓말은 다 했더라고요. 아주 저를 저만 아는 이기적이고 못된 여자로 만들어놨어요. 듣자 하니 남자친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건 어떻겠냐고 지나가는 말로 떠보듯이 이야기한 거랍니다. 그런데 제가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헤어지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집갈 때 모아놓은 돈은 다 우리 엄마 드리고 저는 몸만 올 거라고 했다고까지 하네요. 그래서 자기가 집도 다 해오고 혼수까지 다 해오기로 했는데 혼자서 그걸 다 하려면 조금 모자라서 자기 엄마 집을 팔아 자금을 만들어서 학가를 하는 방법이 생각나 그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지나가는 말로 떠보듯이 물어본 건데 제가 양보는 하나도 안 해주고 시엄마를 어떻게 모시고 사냐 하면서 그건 죽어도 하기 싫다고 했다고. 그래서 저를 다시 보게 되었고 결혼 상대로 삼을 사람은 못 되는 것 같다며 그래서 자기가 먼저 저한테 헤어지자고 했다네요. 심지어 저는 여태 모은 돈을 결혼하면 엄마에게 준다고 했다더군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는 또 제가 혼수 정도는 해올 테니 다시 만나달라고까지 남자친구한테 매달렸답니다. 그런데도 혼수해오는 조건으로 시어머니 모시고 살지 않는 걸 조건으로 걸었다고 하네요. 저를 7년이나 사귀었지만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그래서 고민도 하지 않고 저를 차버렸다고요. 그 뒤로도 자기는 마음이 안 좋아서 맨날 술로 하루하루 보내고 하는데 저는 벌써부터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고 잘 지내는 것 같다고. 그게 자기는 너무 힘들다면서 지인들한테 술 한잔 사달라고 돌아가면서 불러놓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네요. 그 중에서도 저를 떠본 거였다는 말이 제일 어이가 없어서 그게 날 떠보려고 스쳐가는 말로 한 거였다고 물어보니 그 친구가 제게 하는 말이 제가 남자친구에게 집이며 혼수까지 자기 혼자 부담시켜 놓길래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제가 결혼을 해도 될 만한 여자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학과 이야기를 꺼내 저를 떠본 거라고 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제가 남자친구랑 7년 연애하면서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 노리고 제 돈 한 푼도 안 쓰고 결혼까지 하려고 하는 날강도에다가 혼자 계신 시어머니 모시고 살 거면 결혼 안 한다고 땡깡 부리는 그런 생각 없는 나쁜 여자로 만들어 놓은 거죠. 주변 지인들에게 제 평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에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만 천하의 나쁜 사람이 돼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참고 또 참다가 얼마 전에 나를 잡아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너 사람들한테 왜 거짓말을 하고 다니냐고, 부모 모시고 살지 않으면 나랑 결혼은 못하겠네? 이딴 식으로 먼저 말한 건 너였고, 그래서 내가 헤어지자고 한 거고,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말하기로 해놓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전하고 다닐 수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남자친구는 너가 양보 못한다고 한 거는 맞지 않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하도 남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녀서 그걸 진짜라고 혼자 믿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내가 언제 맨몸으로 시집 간다고 했냐고, 그것도 너가 너네 엄마 모시고 사는 조건이랍시고 먼저 말 꺼낸 거 아니냐고 따졌죠.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좋게 헤어지자고 해서 서로 동의해놓고 뒤로는 어떻게 내 호박씨를 까고 다닐 수 있느냐고 했죠. 그러니까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게 어딜 봐서 좋게 헤어진 거냐 따지더군요. 너가 효심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만 해도 자기한테는 충격적이었다고, 만약에 진짜 우리가 결혼을 했어도 자기 엄마한테 엄청 못했을 거라며 땡깡을 부리더군요.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렇게 엄마 걱정하는 효자면 지금은 왜 따로 나와서 자취를 하고 있는 거냐고. 진작부터 엄마 집에서 살면서 효도하고 살았으면 모를까? 왜 꼭 결혼을 하고 나서야 엄마랑 같이 살려고 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왜 꼭 효도를 결혼하고 나서부터 하려고 하는 거냐고. 진작부터 어머니 봉양하면서 살고 있었으면 모시고 살겠다고 말했을 때 너가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걸 알고 생각이라도 해봤겠는데, 여태까지 대학생 시절부터 자취하면서 따로 살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효자인 척 하느냐고 한마디 했죠. 그리고 학과 또한 사전에 저한테 비슷한 말 한 번 한 적이 없고, 결혼할 때 다 돼서 깜빡이도 안 켜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통보한 거는 너 아니냐고 계속 쏘아붙이니 자기가 주변 사람들한테 해놓은 거짓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느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그러다 한참 뒤에야 어쨌든 너는 모시고 살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고, 그게 이기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듣고 있으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생각해서 할 말 다 했다고, 뒤로는 거짓말하고 다녀도 전화기로는 솔직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남자친구가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길래 몰래 준비한 깜짝 이벤트를 공개해줬습니다. 여태까지 통화한 거는 스피커폰이었고 지금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옆에 지금 너가 나에 대해 거짓말하고 다닌 사람들 전부 한자리에 모아놓고 다들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전화한 거였다고. 뒤로는 나 몰래 모두에게 거짓말하고 다녔지만 이렇게 스스로 오해 풀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인들을 공유하다 보니 남 일에 관심 많고 여기저기 떠벌리기 좋아하는 지인들도 많았어요. 최대한 우리 공통된 지인들에게 이 모든 진실을 속속들이 알려줄 만한 사람들로 엄선해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저 혼자서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사건의 전말을 자기 입으로 다 불어버리고 만 것이죠. 마지막 인사로 여태 뒤에서 나 씹어대느라 술값이며 돈 좀 썼을 텐데 이렇게 스스로 오해를 다 풀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른 사람 한 방 먹이려거든 좀 더 조심 좀 하고 머리도 좀 쓰라고 전해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부들대고 있는 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전 남자친구 덕분에 땅에 떨어진 제 평판은 얼마 뒤에 다시 돌아왔어요. 뒤에서 저를 씻고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거 알고 있었다고 저에게 다가와 마음고생 많았다고 다독여주더라고요. 무엇보다 놀랐던 건 남자친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제 뒷담화를 하고 다녔나 싶을 정도로 열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야 오해를 풀었다며 저에게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같이 취업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쌓아온 인맥이기 때문에 모임도 그만큼 잦았는데 남자친구는 그렇게 만천하에 자기의 본색을 들켜버린 이후로는 지인들 모임에도 코빼기도 비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편, 내 편 나눠서 싸우려고 하던 건 아닌데 그래도 이유도 모르고 한 방 먹었으면 더 크게 한 방 돌려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7년을 만나온 남자친구와는 영영 이별하게 되었지만 남자친구는 저뿐만 아니라 그동안 같이 동고동락 해오면서 오랫동안 이어온 인연들까지 다 잃게 되었네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해야 할 효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건 진짜 효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신 해줄 사람을 찾을 시간에 엄마 주름진 손에 로션이라도 발라드리는 게 진짜 효도 아닐까요?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다음에 만날 사람은 꼭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고 대리효도 강요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의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계획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막내이긴 하지만 집안의 유일한 남자라서요. 남편 위로 누나가 2명 있고 중풍 걸리신 홀어머니가 계십니다. 결혼할 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모시고 사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남편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신우들도 자기도 제 앞에서야 신우지. 자기들도 집에 가면 저와 똑같은 며느리라며 누구보다도 저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엄마가 아파도 절대 저 혼자 모시게 하진 않을 거라는 말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다시 생각해도 서럽고 눈물이 나네요. 어머님은 집에서 혼자 지내시고 신우들이 보내주는 돈과 남편이 보태는 돈 합쳐서 어머님 댁으로 전문 간병인을 불러 쓰고 있었습니다. 결혼 1년 차였던 신혼 때만 해도 저 역시 이 정도 시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시게 될 거라는 생각은 꿈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큰 신우가 자식들 조기 교육을 이유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사업하던 둘째 신우네 가게가 서서히 안 좋아지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제 편인양 행동했던 신우들이 그렇게 쉽게 말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어요. 둘째 신우네가 망하게 되면서 간병인 쓸 돈을 보내주지 못하게 되자 큰 신우도 둘째가 안 내는데 내가 왜 내냐? 우리도 지금 미국에 이민 와서 자리 잡는데 힘이 든다. 알고 보니 한국으로 큰 돈 송금한 기록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영주권을 받거나 할 때 좋지가 않다더라 하는 이유를 대면서 시어머니를 위한 지원을 끊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부터 전업주부를 하기로 해서 결혼 전에 다니고 있던 직장마저 그만둔 상황이었고요. 남편 월급이 넉넉하긴 했지만 저희 대출금 갚으며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편 외벌이로 시어머니의 간병인까지 쓰기에는 택도 없이 모자란 돈이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당분간은 살림 안 해도 되니 시어머니 좀 봐줄 수 없겠냐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누나들을 다시 설득해보겠다. 그때까지만 부탁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낮에는 시댁을 오며 가며 어머님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시어머니 수발들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신우들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는지 간병인을 새로 쓰는 건 정말 기약이 없겠더라고요. 시어머니 수발들며 보면 마음 한구석이 안타깝더라고요. 항상 누워 계셔야만 하고 혼자 힘으로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맨날 TV만 보고 있는 모습이 참 안쓰러워서 힘들었지만 남편한테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꿋꿋이 모셨습니다. 신우들에게서 받던 지원이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쯤 시어머니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니까 하는 생각에 신우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제가 오며 가며 시어머니 봐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정말 고맙다고, 자기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다면서, 자기가 아마 몰라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어쩌고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더라고요. 신우들한테는 어떻게든 지원금을 받아내겠다 몇 번을 다짐하듯 이야기했고, 그렇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참 힘들었네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도 항상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기도 하고, 하루는 또 고맙다고도 하시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다고 믿으며 꿋꿋하게 버티며 살아왔는데, 이번에 남편한테 너무 크게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일인데 친정어머니께서 빌라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시는 바람에 발목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긴 하지만 낮 시간에는 회사에 나가셔야 하고, 저희 집은 남편처럼 형제가 많은 게 아니라 저 혼자 외동이라서 간병인 쓰는 건 엄두도 안 났습니다. 고민 끝에 우리 엄마 다리 괜찮아지실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잠시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자고 할 줄 알았던 남편이었는데,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는 힘들 것 같다고 거절하는 남편의 말에 그간 남편과 저 둘이서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믿어온 시간이 무색하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출가회인이라고 하면서 어딜 장모님을 모시고 살겠냐는 말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부장적인 면이 있는지도 몰랐고, 시어머니 모시면서 살림하는 저의 부탁을 그렇게 무자르듯 단칼에 베어버리는 모습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화가 나서 내가 여태껏 당신 어머니 2년 동안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마음으로 우러나와 모셨다. 당신 어머님 똥오줌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 있느냐고. 다리 다쳐 집에서 혼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시는 친정어머니가 지금 당신 어머니랑 상황이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처럼 몇 년을 모시고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생활이 가능해지실 때까지 잠시만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하는 건데, 당신 보고 수발 들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단칼에 거절할 수 있느냐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사위와 장모가 한 지붕에서 살 수 있겠냐고 발악을 하던 남편도 제가 조목조목 따져 물으니 나름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벌고 있는 돈으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고 있으니 생활비가 더 든다. 그런데 장모님까지 오시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 저금을 언제 하느냐고. 장인어른이 간병비하라고 우리에게 돈을 보태주실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모님이 이 집에 들어오시면 자기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냐고, 스스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모습을 사돈댁에 보여드리고 싶지 않으실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거기에 한마디 더 보태면서 장모님도 제가 시어머니 똥오줌 받으며 수발하는 모습 보시면 마음이 어떨 것이며, 자기 딸 이렇게 고생시키는 저를 얼마나 모자란 사위로 생각하시겠냐고, 장모님을 집으로 모셨다간 집안 싸움이 일어날 거라며, 그런 어이없는 이유를 대며 저와는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끝까지 제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당신 어머니를 다른 사람이라고 모신 줄 아냐?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인 남편의 어머니니 모신 것 아니겠냐고 따졌더니, 누가 언제 모셔달라고 부탁이나 했냐고, 네가 우리 집에서 모신다고 데려와 놓고서는 이제 와서 그걸로 생색이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한참을 싸우고 남편은 집구석에 못 싣겠다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저와 남편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신 상황이었고요. 큰 소리가 들려서 안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설득해주겠다는 말 정도는 해주실 줄 알았는데, 친정엄마 집에 모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마치 못 들은 이야기 마냥 이런 방구 언급도 안 하셨어요. 참 남편이 말한 것처럼 제 팔자 제가 꼰 거나 마찬가지이긴 한 상황이지만, 여태까지의 희생과 노력, 시간들이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고 허망하더군요. 무슨 좋은 대답을 듣자고 말한 건 아니지만, 제가 2년간 보상 하나 바라지 않고 해온 일들이 고작 이렇게 저에게 돌아온다니 여태까지의 시간에 회의감만 들 뿐이네요. 3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이혼을 결심한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참 갑갑한 이 마음에 어디다 털어놓기라도 해보자는 마음에 사연 적어봤습니다. 제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요? 서러워서 괜히 창밖만 보게 되는 하루입니다.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한테 참 큰 힘이 되었네요. 남겨주신 댓글들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었습니다. 저를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냥 답답한 마음에 적어본 사연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덕분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를 대하기가 어려웠던 건지 매일같이 어디서 술 마시고 새벽 다 돼서야 들어왔어요. 그러고선 아침 일찍 일어나 저한테는 말도 없이 씻으러 들어가고 잘 다녀오라는 제 인사까지 무시하고 혼자 도망치듯 집 밖으로 나갔고요.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있었는지 아예 저와의 대화를 피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 말을 전하기로 결심한 그날도 남편은 또 새벽이 다 돼서야 집으로 오려는 듯 퇴근 시간이 넘어도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편지 하나 남겨놓고 짐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편지에는 나는 우리 어머니 모셔야 하니 친정에 가보겠다고, 그동안은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직접 모시라고 적어놨어요. 아픈 시어머니 두고 나오는 길이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는데 저도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의외였던 건 제가 남겨놓은 편지를 읽었을 남편에게서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정어머니도 남편은 어쩌고 왔냐고 물으셨는데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어머니는 많이 실망하신 눈치였지만 딱히 누구를 원망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짐 싸서 나오기를 2주가 지났을까? 저에게 연락이 온 건 남편이 아니라 둘째 신우였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그만 화 풀고 돌아오라는 연락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시어머니는 지금 둘째 신혼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제 편지를 읽고 저한테 사과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급한 대로 시어머니를 둘째 신우에게 부탁한 상황이었나 봐요. 저는 앞으로도 돌아갈 계획이 없다. 그리고 이건 저와 남편의 문제이니 신우에게 중간에 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달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렇게 신우와 연락이 닿은 지 이틀 만에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찾아와 놓고 하는 말이 자기가 제 고집에 졌다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겠다고, 친정어머니와 한동안 같이 지내는 거, 이제 자기도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을 테니 돌아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 말하기에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곧 이혼소송도 준비할 테니 이제 당신 부모는 당신 손으로 직접 모시라고, 더 이상 아픈 남의 어머니 모시기 위해서 내 어머니를 등질 생각 없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시모 모시고 산 2년간 제가 무슨 불만이라도 말한 적 있냐고. 불만 한마디 말한 적 없는데 신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를 2주 만에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것만 봐도 나는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으니 이제 그만 여기서 갈라서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지지 않고 콧방귀를 끼면서 친정으로 제 발로 나간 주제에 무슨 이혼을 논하느냐 하더라고요. 말도 없이 시어머니 저버리고 친정으로 달아난 저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으니 자기도 맞소송을 하겠다고 자기한테 위자료 줄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위자료 받아서 그 돈으로 간병인 써서 모셔야겠다고 하면서요. 솔직히 그때 겁이 많이 나기는 했어요. 제가 제 발로 집을 나왔는데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거라는 남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만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큰 결심을 했는데 재판 결과가 겁이 난다고 꼬리를 내리고 그 집구석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법원에서는 별거의 이유에 남편의 책임이 크다는 판결을 내려주더군요.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애써온 저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남편에게 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으름장처럼 해놓은 말과는 다르게 파탄 사유는 제가 아닌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말인즉슨 제가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태껏 시어머니 모시며 가사일 해온 부분도 인정을 받아 많지는 않지만 재산 분할까지 받게 되었어요. 현재는 이혼이 완료된 상태고요. 소송 이후에도 신우들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 여태 우리 엄마 수발 들었는데 너는 정도 없냐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저는 충분히 할 만큼 그 이상을 했다고, 오히려 자식된 도리로 자신들을 낳아준 부모를 먼저 저버린 게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냐며 따지니 신우들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이러나 저러나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몸도 불편하신데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겠지요.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자식된 도리를 강요한 만큼 남편도 저를 위해 자식된 도리를 해줬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라 생각하기에 그 부분에서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된 거고 저는 거기에 일말의 책임조차 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보태주지 않으셨다면 저 혼자서는 절대 해내지 못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3년이란 헛된 시간을 남의 부모에게 효도한 만큼 제 남은 인생은 저희 부모님을 위해 효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연 적는 일 없는 게 더 좋은 거겠지요?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끔씩 사연 듣고 있는 30대 중반 결혼 5년차 워킹맘입니다. 남편하고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2년이라는 긴 연애 끝에 결혼했고 결혼한 지도 어느덧 5년이 넘었습니다. 저 어려서부터 사업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라왔어요. 연애할 때도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반대로 어렸을 때는 엄청 가난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과거에 회사 다니시던 시아버지가 IMF 맞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실직을 하게 되셨고 그 뒤로 다시 취직을 하지 못하시게 되면서 가족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된 상황에 음식 솜씨 좋으신 시어머니가 반찬 가게에 취직을 하셔서 일을 하시며 생활비를 버셨다고 들었어요. 차츰차츰 원래 주인이 해서 내놓던 반찬보다 어머님이 곁다리로 한두 개씩 해놓은 음식들을 찾는 손님이 많아지면서 가게에서 중요도가 오르셔서 월급을 많이 올리셨다고 들었고 저와 남편이 연애 막바지쯤 그러니까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에는 그 가게를 시어머니가 인수를 하시네 만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돈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라 지원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심지어 퇴직금 받은 것에 더불어 같이 사업하자는 전 직장 동료에게 속아 넘어가 빚보증까지 서게 되었고 그 빚을 갚고 있느라 남편도 당시에는 모아놓은 돈이 많은 편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당시 저희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저도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누가 돈을 더 해오는 게 뭐가 중요한가 싶었어요. 그때는 어차피 제가 결혼 후에 아이를 낳으면 남편 혼자서 벌어오는 수입으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한 집안의 가장이 되면서 평생을 일하는데 희생을 해야 했으니 당장 결혼 비용으로 누가 더 많이 쓰고 말고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요. 그렇다고 제가 모아놓은 돈이 억소리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친정 부모님이 아파트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것도 무슨 노른자 위 땅에 있는 몇십억짜리 집 해주신 것도 아니고 경기권 신도시 근처에 있는 지은지 조금 된 아파트 정도를 해주셨으니까요. 평생을 바쳐 일하게 될 남편 노동값에 비하면 크게 차이가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제가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곤 그때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힘들었던 시댁은 반찬 가게를 실제로 인수하게 되면서 저희가 결혼 후에는 주변에 입소문까지 타게 되면서 장사가 엄청 잘 되게 돼요. 3년 만에 빚도 다 청산하시고 지금도 성황리에 장사 중인 상황입니다. 반대로 중국을 오며 가며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회사는 불경기 속에서 차츰 실적이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코로나 터지면서 완전히 망해버렸고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기 전까지는 저도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는데 집안 상황이 어려워지니 제가 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결혼할 때 먹고 살만해서 저희한테 집을 해주셨다 한들 남편 외벌이 가지고는 친정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기도 눈치가 보였고 액수도 둘이 벌어먹고 살기에나 적당하지. 양가 부모님 똑같이 챙기면서 모으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또 남편도 연애 때도 그랬지만 입에 돈 아껴야지.
절약해야지를 달고 살았는데 결혼 후에도 그 버릇이 고쳐지지는 않았어요. 어렸을 때 힘들게 자랐다고 하니 오죽 힘들었으면 그래도 한참 때인 나이인데도 저렇게 갖고 싶은 거 참고 쇼핑을 가도 세일 코너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는 모습 보고 안쓰러웠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정말 지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네요. 남편이 친정 가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시댁 가는 건 그렇게 싫어하면서 친정에는 오히려 먼저 나서서 가자고 합니다. 친정에 가면 어머니가 이것저것 막 퍼주시고 외식도 시켜주시고 그랬으니까요. 아직 우리가 신혼이던 초반에는 아버지 회사가 상황은 안 좋았어도 아예 망하지는 않았었으니까요. 저희만 갔다 하면 저희들 데리고 바로 장 보러 가셔서 저희들 필요한 장도 대신 봐주셨고 그날 저녁까지 반찬 이것저것 해서 다 싸주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연세도 많고 하시니 저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희 때문에 하루 종일 불 앞에 서 계시면서 반찬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거든요. 제가 음식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말했다시피 결혼 초반에는 전업주부였으니까 제가 해먹으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하루는 친정 가자는 남편한테 오늘은 가지 말자고 했어요. 남편이 왜 안 가냐고 집에 지금 김치가 없다고 김치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김치 그거 얼마나 한다고 남들도 다 돈 주고 사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돈 주고 사 먹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이란 건 1초도 하지 않고 대번에 김치는 장모님이 해주신 거 가져와서 먹으면 공짠데 뭐하러 돈을 써가면서 먹냐고 하더라고요. 참나, 엄마 김치는 땅 파면 나오는 건가? 저게 30살 먹은 사람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정말 냉장고에 김치만 있다면 아침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김치로 싸대기를 한 대 날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하시는데 왜 김치를 꼭 우리 엄마 김치를 먹어야 하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거기는 돈 주고 파는 것이지 않냐고 돈 주고 파는 걸 공짜로 어떻게 가져가냐 그건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다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 들더라고요. 지네 부모님 건 돈 주고 사야 된다고 그렇게 챙기는데 또 장모님 내서 가져오면 공짜 아니냐고 맛있게 처먹기는 다 처먹어 놓고 저희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선물이나 용돈 한번 제때 준 적도 없어요. 한 번은 정말 저희가 부탁드린 적 없는데도 반찬통 커다란 것 여러 개 이것저것 싸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제가 친정 가는 거 탐탁지 않아 했으니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오던 저희가 친정에 통 오질 않게 되니 친정어머니가 무슨 일인가 하고 스스로 찾아오신 거죠. 반찬 가게 하시는 시어머니는 한 번을 먹고 싶은 반찬 있냐 물어보신 적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차비라도 하시라고 용돈 조금 쥐어드릴 법도 한데 그런 것도 없고 너무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드리라고 눈치도 줬는데 양가의 용돈은 똑같이 드려야 나중에 말이 안 나온다면서 거절당했고요. 그 와중에 친정어머니가 싸다 주신 반찬 정리하면서 이 반찬통은 다 쓰면 돌려드려야 되나 묻고 있더라고요. 아직 새 것 같고 좋아 보인다고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냐고요? 저는 그냥 그런 게 어릴 적에 힘들게 자라서 몸에 배어있는 아끼는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뼛속까지 거지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기울게 되면서 집은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아버지 회사가 망하면서도 빚은 그렇게 많이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3대까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재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약간의 여유자금이 있어 친정어머니께서 작은 연탄구이집 하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사업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니 다시 일어나 보겠다고 따로 일을 하시고 어머니 혼자 당장 필요한 생활비에 노후 준비 겸 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혹시나 친정부모님께서 생활비라도 필요하시다 해서 드려야 할 상황이 온다면 제 돈으로 해야 여러 말 안 나올 것 같아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이제 둘이 일하니까 부자가 되는 건 순식간이겠다고 좋아라 하더군요. 저도 일을 시작하다 보니 몸이 피곤해서 주말엔 집에서 쉬고 싶고 친정어머니도 일 시작하시면서 저희 반찬해 주실 시간이 없으니 코로나 시작되고부터는 정말 단 하루도 찾아뵌 적이 없어요.
전화로 연락 몇 번 하는 게 다였고요. 하늘도 무심하지 그나마 야간 장사를 해야 돈이 벌리는 가게를 선택하셨는데 방역수칙 때문에 늦게까지 일도 못하고 가게를 일찍 닫아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정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 하기 좀 모하다고 하시며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셨는데 요는 남편이 최근 들어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하고 친정어머니가 하는 식당에 가서 공짜로 먹고 온다고 하네요. 친정어머니는 처음에는 사위가 왔다고 고기도 평소 주시는 것보다 많이 주시기도 했대요. 처음에 친구랑 둘이서만 왔을 때 얼마 먹지도 않아서 그냥 가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부터는 한 명씩 일행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4명이서 오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회사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는 두 테이블에 4사람씩 나눠 앉아 8명이서 술이며 고기며 다 꺼내 먹고 나왔다네요. 당연스럽게 돈도 안 내고 그냥 간다고요. 자주 오면 일주일에 2번씩 왔다고요. 사위가 장모님이 하는 식당에서 밥 먹는 게 뭐가 문제냐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과거에 반찬 이야기 할 때는 시어머니 반찬 가게 음식은 파는 거니까 돈 주고 먹고 집에서 살림하는 장모님이 한 반찬은 돈 안 내고 먹어도 된다는 논리를 펼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내로남불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이가 없었어요. 요 근래 8명이서 왔을 때는 자신있게 장모님 계산할게요 라고 크게 외치길래 이제부터는 돈 내고 먹으려나 해서 친정어머니도 내심 기뻤답니다. 그런데 계산한답시고 한 행동이 장모님 여기 사위의 사랑이요 하고 한 번 꼭 안아드리고 나왔다네요. 내야 될 돈은 안 내고 시덥잖은 애교 부리면서 가는데 이제 어머니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결국엔 연락하신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베푸는 것 좋아하는 엄마가 나한테 전화로 이런 이야기까지 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그동안 나한테 말 안 하고 엄마 가게 가서 무전 취식을 했냐며 따졌는데 사위가 장모님 가게에 가는 게 어떻게 무전 취식이 되냐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고기 좀 그거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앞으로 나도 시어머니 반찬 가게 가서 아주 냉장고가 차고 넘치게 다 집어오겠다고 울음장을 놓았어요. 자기가 했던 말이기도 하고 저도 강하게 나오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대고만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 데리고 가서 공짜로 먹고 오는 거 안 된다는 걸 충분히 이해시킨 것 같으니 그냥 저도 그쯤에서 넘어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정말 이 뼛속까지 남아있는 거지근성은 어디 버릴 수가 없는 건지 정말 남편의 어이없는 행동에 넋을 놓아버리는 일이 얼마 뒤 일어났습니다. 친정엄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제 남편이 또 친구들하고 다녀갔다고요. 목소리가 안 좋으시길래 엄마한테 혹시 또 돈 안 내고 그냥 갔냐고 조심스레 물어봤는데 다행히 어머니께서 이번엔 돈을 내고 갔다고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계산하고 갔는데 왜 전화 주셨냐고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뭔가 말을 꺼내시려다가 집에 남편 도착하면 알 거다 말하고 한숨 푹 쉬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무슨 헛짓을 하고 왔는가 5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문 열고 들어오는 남편 보면서 아주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양손 가득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오길래 뭔가 해서 봤더니 엄마 식당에 셀프바에 있는 겉절이 김치를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이 미친 인간아, 이걸 왜 가져오냐 소리쳤더니 이건 엄연히 셀프바에 있는 공짜를 가지고 온 거라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아침 드라마에서처럼 김치 가지고 싸대기를 날리지는 못했지만 그 봉지를 뺏어서 얼굴에다가 철푸덕 던져버렸어요. 봉지가 터져서 겉절이 김치로 범벅이 된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밑반찬은 자기가 낸 돈에 포함된 거 아니냐고 하면서 뭐가 문제냐고 계속 큰 소리를 치고 있더라니까요. 더 어이없는 건 나중에 엄마한테 전해 들은 건데 친구들한테도 한 봉지씩 싸줬다고 하더라고요. 온갖 생색은 다 내면서요. 겉절이가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기엔 김장보다 편하지만 식당에서 하는 건 김장 못지않게 어렵거든요. 거기에 요즘 경기에 사람 쓰기도 뭐해서 정말 주방일도 엄마 혼자서 하시는데 매일같이 한 달어이씩 하시는데 그걸 공짜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남편한테 그 길로 당장에 부동산 가서 이 집 내놓고 팔리면 그 돈 친정엄마 드릴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다시 니네 부모님 집에 가 있던가 하라고 했습니다. 멀쩡한 우리 집을 왜 파냐고 따지길래 이 집엔 네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집이라고 하냐고 따졌어요. 우리 집이라고 부르고 이 집 지키고 싶으면 당장 시댁에 가서 이 집값의 반을 받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집에서 너랑 같이 사는 것도 다 끝이라고 해줬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저한테 제발 그렇게 하지는 말자고 살살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쉽게 끝낼 생각 없었어요. 앞으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으면 당장 시댁에 가서 집값의 반을 받아오라고 저도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대판 싸운 뒤로 이제 반년이 넘었네요. 방역수칙도 완화되고 이제 늦게까지 장사할 수 있어서 엄마 식당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현재 남편은 집세 명목으로 저에게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따로 입금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60개월, 그러니까 5년간은 계속 저에게 달마다 100만 원씩 보내기로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보태준 돈의 반을 채우면 그때 가서 그만 받겠다고요. 이 돈이 다 모이면 엄마한테 줄 생각이에요. 목돈이 돼서 드리면 당연히 반대하실 테니 앞으로 천천히 친정부모님께 필요한 것들 제가 찾아다가 하나씩 사드릴 계획입니다. 아직 뼛속까지 물들은 남편의 거지근성이 100%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시어머니 반찬 가게를 털어올까도 생각해봤는데 똑같은 사람 되는 것 같아 그건 싫고 남편을 사랑구실은 할 정도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이없는 일로 싸우는 일 없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